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요, 이번 회차에서는요, 그 첩보, 그다음에 국내 정치, 그다음에 밀리터리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뉴스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요, 2020년 2월 11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오후 2시에 나왔고요. 그 잠복 기간 5년 이란 핵개발 막으려고 은밀한 공격에 나선 미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미국이 했던 어떤 그 전략 방식, 그 이란에 대한 이제 공격 패턴을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주는 뭐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어떻게 이란을 공격해 왔는가, 그 과거라고 해봤자 어차피 한 4, 5년 전이거든요.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전쟁과 반전쟁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대로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80년대에 살아갔다면 80년대에 사는 방식대로 서로 얼굴 보고 총질하는 그런 재래식 전쟁을 했을 테고, 2020년대 최첨단을 달리는 2020년대 살아간다면 그 2020년대의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한 그 바이러스가 제 예상대로 이제 생물학 무기라고 한다면, 이 현대에서의 생물학 무기는 과연 뭘까? 과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한탄 바이러스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한탄강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행성 출혈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적군을 여기에 노출되는 적군을 가능한 한 무력화시키고 사망하게 만드는, 빨리 죽게 만드는, 에볼라라든지 뭐 이런 급속도로 전염이 되고 온몸 신체 장기가 다 내부 출혈을 일으키면서 바이러스가 살을 파먹고 들어가는 거죠. 장기를 다 녹여버리고, 녹인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파먹어 버리니까.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제 군인이나 시민을 사망케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과거의 생물학 무기였다면 현재 시대의 생물학 무기는 과연 뭘까? 한 나라의 경제를 일시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재 생물학 무기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조류 독감이나 또는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또는 돼지 독감, 이런 것들은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만큼 경제적으로 소모를 해야 되니까 대들지 못하고 국가 전체가 한 1, 2개월 정도 이제 마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구제역이 퍼졌나요? 그 돼지 뭐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돼지들 거의 수백만 마리의 돼지를 갖다가 살처분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돼지값과 관련된 선물 시장이나 또는 이제 그 수출 관련 시장들이 출렁거립니다. 그러면 특정 국가는 당연히 득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공격하는 목적으로 보통 생물학 무기를 연구하고 이용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한 바이러스하고 되게 패턴이 비슷한 겁니다. 돼지나 조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국가의 경제를 위축시키는, 이걸 중국이 이제 지금 온팡 뒤집어 쓰고 있죠. 이게 미국 내에서 이제 중국의 이 우한 바이러스가 중국이 연구하던 생물학 무기가 노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에서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퍼뜨린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퍼뜨렸으면 미국이 퍼뜨렸겠지. 중국이 연구하다 그랬겠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강하게 중국에서는 이제 반박을 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개발하다가 터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동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미중 경제 분쟁이 거의 해결된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굳이 생물학 무기 같은 바이러스로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습된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미국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자기들도 손해보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중국 내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게 노출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상식적인 판단으로 봐야 되죠. 노출된 거는 사고일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됐을까?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떤 실험용 동물이라든지 실험용 동물을 이제 처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땅에 묻거나 불태우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외부로 그냥 유출됐다든지, 또는 바이러스 폐기물이 담겨 있는 액체를 적절한 절차를 밟고 처분한 게 아니라 새로 온 신입 연구원이나 이제 신입 그 직원이 그냥 하수구에 들어 부어 버렸다든지,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어쨌든 관리 절차가 서방 기준하고는 달랐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이제 갑자기 퍼져가지고 이 난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아직까지도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개발 중인 생물학 무기가 유출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진실은 사실 영영 안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사실 쪽팔리잖아요, 이게. 다만 이제 치료제는 뭐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치료제로 치료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공유되고 주변 국가로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뭐 곧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중국 쪽에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받은 것 같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아마 하시겠죠.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반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해왔는가? 미국과 이란의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스라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전투기를 동원해서 시리아의 원자로를 잿더미로 만드는 오차드 작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시리아가 이제 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심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자국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시리아의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하고 원자로를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원자력 연구시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요. 그 방사능이 유출된 건 아닙니다. 그냥 적절하게 그 해당 시설들만 폭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로 폭격을 해도 말이죠, 원자로는 멀쩡합니다. 주변 시설이 이제 작살났다는 얘기지. 이 오차드 작전 이후에 이란의 핵시설도 폭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확전을 우려한 미국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말린 거죠. 네, 적당히 해라, 이렇게. 대신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인 2006년부터 비밀리에 개발해온 사이버 무기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그 공장 같은 건데, 이 공장의 운영을 마비시키기로 하고 사이버 무기를 준비한 겁니다. 일종의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걸 준비를 한 겁니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막에 있는 디모나 비밀 기지에서 나탄즈 핵시설에서 사용하는 제어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2008년 말 파괴력 검증을 거쳐 악성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이란 핵시설에 침투시킵니다. 뭐 첩보원이 들어가서 USB로 꽂았든지 어쨌든지 전송을 했든지 침투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막에 있는 디모나 비밀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과거 70년대부터 비밀 핵개발 실험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아마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원자력 연구원 같은 시설인데 군사 원자력 개발 관련 이제 비밀 기지입니다. 디모나라고 유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게 있는데, 이 디모나 비밀 기지에서 이란의 그 나탄즈 핵시설에서 운영하는 똑같은 이제 하드웨어 설비, 그러니까 똑같은 조종실이나 똑같은 컴퓨터를 갖다가 다 세팅해 놓고 우리 악성 코드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를 계속 테스트한 다음에 완전 테스트가 끝나니까 이제 이란의 그 나탄즈 우라늄 시설에 이걸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 작전이 올림픽 게임이라는 이제 작전이고요. 미국은 전대미문의 사이버 전 포문을 열었고, 이는 세계 사이버 군축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악성 코드가 핵시설의 제어 시스템을 감염시키면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가 원인 모를 오작동을 일으켜 수시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가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고
이 나탄즈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을 계속 이제 농축해서 우라늄 농축을 하는 이제 원심 분리기가 있습니다. 원래 우라늄이라는 거는 그 우라늄 광맥에서 이걸 캐게 되면 그 원석에 아주 극소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심 분리기에 넣어가지고 계속 돌려서 이 물체를 분리시킨 다음에 이 우라늄만 이렇게 모아서 추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라늄 원심 분리기인데 이게 수천 개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도록 자꾸 고장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세탁기가 6,000대가 있는데 이 6,000대의 세탁기가 제대로 작동 안 되도록 계속 에러를 놓는 겁니다. 미 국가안보국 NSA는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가짜 신호를 보내서 정상인 것처럼 조작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서는 분명히 모든 기계 상태가 정상으로 보이는데 실제 기계로 가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게 멈추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그런 것 때문에 이란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한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란의 과학자들이 해결책을 찾고자 골몰하는 모습과 이 시설이 붕괴되는 전 과정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붕괴된다는 건 실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자꾸 고장이 나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고 이 우라늄 농축 시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망해가는 이 과정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위성을 보내보기도 하고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염탐을 하기도 하고, 뭐 기술자를 위장해서 가서 이제 실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얘들이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신 감청, 뭐 전화 감청,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얘들이 얼마나 지금 이 당황스러운 상태인지를 모니터링했다는 겁니다. 근데 특정 시스템 내에서 숨어 있어야 될 악성 코드가 바깥으로 유출됐습니다. 내부 혼란을 야기하고 막대한 자원을 소진할 목적으로 침투시킨 악성 코드가 계속된 변종 공격으로 코드 오류가 발생해서 돌연변이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2010년 6월에 벨라루스의 한 보안 기업이 그 이란의 보안 테스트를 해주다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스턱스넷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스턱스넷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도 변종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이 스턱스넷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턱스넷은 북한에서, 아마 북한으로 의심되는 국가가 뭐 이란일 수도 있지만, 이 스턱스넷을 다시 변종시켜 가지고 한수원 원전에 이제 침투시키려고 했었다라는 어떤 뉴스들이 한 2년 전쯤에 나왔었습니다. 이 와중에 대이란 스파이 기능을 총망라한 플레임이라는 악성 코드가 대용량임에도 무려 5년이나 잠복해 있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턱스넷이라는 공격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통제하고 정보를 빼내는 시스템인 플레임이라는 프로그램도 이 이란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몇 기가짜리인데. 이 플레임이라는 악성 코드가 정보를 빼내면 이를 분석해가지고 스턱스넷이 시스템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지금까지 방해해 왔던 겁니다. 미국이 이 온라인 프로그램 두 개를 이용해서요. 결국에 이제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이란은 미국과의 사이버전을 선포하고, 일단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해왔으니까 사이버 부대 창설을 발표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얼마 전에 죽은 이제 거셈 솔라이마니가 이끄는 쿠드스군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사이버 부대를 만들어서 전력을 강화했고요. 유사시 민간 해커로 가장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어떤 접점도 갖지 않는 별도의 사이버 전담 조직도 구성을 했습니다. 당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제 기상천외한 방책에 일격을 당하고 절치부심해야 했고요. 이란은 핵시설의 고장이 난 원인을 찾는데 꼬박 1년을 허비해야 했고, 연이은 핵과학자들의 암살로 계획에 큰 차질을 빚었지만, 이 암살이 뭔 소리냐면, 이란의 핵과학자들이 이제 자국 내에서나 또는 터키나 또는 어떤 유럽의 학회 참석자 갔다가 그 이스라엘 모사드에 암살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자꾸. 뭐 사고를 위장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와서 진짜 뒤통수에 총 쏘는 경우도 있고, 모사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란의 핵과학자들을 암살을 했거든요. 이것도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핵 보유 계획에 큰 차질을 빚었지만 핵 보유 의지는 더욱 불타올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란은 스턱스넷 공격 당시 6,000기였던 원심 분리기를 3배로 늘렸고, 9,000기로 늘렸고, 원심 분리기를 더 많은 지하시설에 분산하고, 주요 핵시설은 방공포로 대공방어 무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뭐 정찰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떨어뜨리려고.
그 미국의 강경한 경제 제재와 스톡스넷 공격에 대한 반격은 2011년 후반 미국 은행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의 은행들이라든지 민간 기관에 해커들을 도용해서 디도스 공격을 시도를 한 겁니다. 카삼 사이버 전사라는 해커 집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스, 캐피탈 원, 뉴욕 증권거래소 등 50여 개의 금융기관을 공격해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이거 사실 이 시점에 우리나라도 이제 농협도 해킹당하고 한국에도 이런 여러 가지 해킹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돌이켜 보면 미국의 우방국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이란 쪽의 해커들이 이제 한국도 공격한 게 아닌가. 사실 이란 쪽의 해커라고 하지만 이란은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북한하고 이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돈을 대주면 북한이 그 돈으로 개발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란계 해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직접 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이제 그걸 좀 조사해야 되는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경우는 중동 쪽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쉽진 않죠. 단시간에 이제 어떤 그 정보망을 첩보망을 확보한다는 게. 그 이란은 미국에 이어서 걸프만의 친미 국가들을 공격했습니다. 2012년 8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인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 샤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컴퓨터 3만여 대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의 75%가 소실되고 전체 전산망 가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아람코는 해외에서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를 불러들이고 하드웨어 전부를 교체하는데 거액의 돈을 쏟아붓고도 정상 운영에 5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카타르 가스 회사인 라스가스에도 같은 종류의 악성 코드가 침투해서 웹사이트와 이메일 서버가 다운되고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의의 검이라는 해커 집단은 사우디가 시리아와 바레인에서 시아파 세력에게 행한 잔인함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려고 한 겁니다. 9월 들어선 미국의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을 포함한 금융 분야의 파산 공사가 이어졌고요. 이란 해커들은 2013년 8월 뉴욕 인근의 모먼 에비뉴 댐의 시설 통제 시스템에 침입함으로써 미 행정부의 기반 시설 안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예를 들면 댐 운영 통제 시스템에 침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운영 통제권을 완전히 갖게 되면 댐 수문을 한꺼번에 확 열어버릴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댐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4년 2월 카지노 거물인 샌즈 코퍼레이션 회장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맹비난하자 그의 카지노를 공격해서 업무를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범인이 누군지 너무 뻔하죠. 이란 쪽 애들이 하는 티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이후 이란은 미국과 사우디의 군사, 항공, 석유화학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2016년 중순부터 공격 대상과 영역을 미국 동맹국으로 넓혔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이란이 북한과 과학기술 협정을 맺고 핵과 미사일 교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계성이 의심이 되죠. 심각하게.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한다든지 뭘 개발한다든지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하면 이란이 꼭 사갑니다. 그거를. 또는 개발비를 대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이버전에 대해서도 아마 협력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응 인력은 뭘 하고 있냐?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는 일단 선거철 되면 인터넷에 댓글 단다고 고생들 하셨고요. 물론 뭐 여기에 대응하는 부서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거 개입, 댓글 달기 뭐 이런 거를 해왔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 뭐 우리 민족끼리나 이제 뭐 고려 항공 이런데 회원가입하는 거나 체크하고 또 이제 군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찬양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체크하고 뭐 육아휴직이나 받고 뭐 그렇게 편하게 인생 살아오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 뉴스는요. 2012년 2월 12일 저를 트위터에서 블락했던 김현정 차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아직 안 잘렸네 이 인간이.
이 사람이 최근 미국 방문 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연기하는 전략을 펼쳤다는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김 차장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국민일보는 2월 12일자 단독 김현종 차장 미국서 고체 연료 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이라는 속보를 그러니까 특종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가 있는 그 누구냐 하윤해 국민일보 워싱턴 특파원이 기사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워싱턴 쪽에 뭐 백악관이나 또는 이제 미국의 외교가 쪽에 한 관계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데 청와대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그 고체연료 발사체 그러니까 고체연료 로켓의 사거리 제한을 풀어줬다. 미국이 풀어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대가가 뭐냐? 미국이 내놓으라고 하는 방위비 분담금 약 한 4조 가량 되는 거. 그거를 군말 없이 주는 대신에 그럼 고체연료 로켓 사거리 제한 좀 없애달라. 이렇게 이걸로 딜치자는 거죠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체연료 로켓 사거리를 제한하게 되면 그걸로 우리가 미사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장거리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4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나쁜 어떤 건 아닌데 이런 거를 지금 이런 정보를 미국의 이제 백악관이나 또는 미국의 안보 담당 관계자가 한국 기자한테 흘렸다는 얘기는 요거 나가리 시키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돈은 좀 돈대로 받고 문재인 정부에 한번 엿을 매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사거리 제한 아니니까 사거리 제한은 우리 안 할 거예요. 사거리 제한 해제 협정은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이 옵션을 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옵션을 청와대가 못 쓰도록 하고 싶어서 백악관 쪽에서 이제 정보를 한국 특파원한테 흘린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측이 좀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4조 주는 대신에 고체 연료 로켓의 사거리 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멀리 날아가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군용 미사일,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체 로켓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수십조가 넘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언제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것도 핵탄두가 탑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겁니다. 싫으니까 이걸 나가리 시키고 싶으니까 지금 이거 뉴스를 흘린 게 아니냐 싶고요. 청와대에서는 계속 오보다 그런 걸로 우리 협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 근데 청와대에서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그 보도 맞다 이러겠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직 협상 중인데 아닌 거죠. 협상 중인데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 뉴스에서 뒤에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일파 의견을 듣지 않고 특히 지난해 초 당시 이낙연 총리가 건넸던 관련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요미우리에 있던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보도 맞다라고 그냥 인정한 겁니다. 차마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보도가 뭐냐? 이렇게 작년 6월 시점, 작년 한 4월이나 3월 시점에서 지금 징용공 판결이 이렇게 날 경우에 일본하고 관계가 완전 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2019년 하반기 경제적으로 일본하고 굉장히 다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낙연 총리가 관련인들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를 정리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대통령이 이걸 그냥 개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일본하고 싸우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났다는 거고요. 이 일본하고 싸우자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살짝 빡쳤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는 젊은 그 보좌관들, 젊은 알라들이 지금 이거를 갖다가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뭐냐면 청와대 지소미아 폐기론 재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보기에는 협상이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하기로 했던 거 다시 폐기해 버립시다. 이게 이제 지금 청와대 젊은 참모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지소미아 폐기하자 다시. 근데 지소미아 지금 다시 폐기하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일본이 또 반발할 테고 한국이 또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또 뭐라고 그러고 이러면 다시 제3차 임진왜란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항일전 또 다른 항일투쟁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클리앙이나 또는 이제 그 뭐 여러 군데 딴지나 이런 데 있는 게시판에 있는 일본하고 싸우자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 나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결집할 테고 그러면 다시 정부 지지율은 올라갈 테고 그러면 4월 선거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국 외교 다 그냥 쓸데없고 야 우리 선거만 이기면 된다 이 마인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당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용찬 씨 뭐라고 했냐. 국가 안보의 뿌리를 뒤흔들 우려가 크다며 많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외쳤을 뿐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별다른 견제 역할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또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든 건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다급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엄청난 비판을 받고서도 선거 승리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 조장에 나섰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보수당의 이종철 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작년 7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한창 한일 갈등이 심각할 때 이런 보고서가 나왔었죠. 실제로 지금 한일 갈등이 심각한데 이건 민주당의 지지율 내년 총선 민주당 지지율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반증이 된 거고요. 새로운 보수당 이종철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앞두고 반일 선동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면 참 심각하다. 죽창가와 같은 청와대의 반일 선동이 정권에게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국익의 관점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파국으로 치달은 지소미아 파기는 동맹 뺨 때리고 제 눈 찔렀다는 대내외 평가가 컸다며 무책임한 반일 선동은 총선에서 오히려 여당의 독이 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민주당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의 이런 섣부른 움직임에. 솔직히 야 니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왜 나서가지고 오히려 사단을 더 내냐. 이런 반응이라는 건데요. 한참 헛소리를 많이 하던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 조간일보에 통화해서 아직 청와대나 정부로부터 해당 사안을 청취하지 못했다. 여러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거죠. 진짜 본인도 동의하는 문제 같으면 내용을 몰라도 해야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익명을 원한 다른 민주당 의원은 4월 총선에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정부가 그 전에 지소미아 관련 조치를 단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4월 이후에 해야 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사실은 이 지소미아 폐기를 갑자기 해버릴 경우에 이게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기는 거냐 오히려 폭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니들 대체 뭔 짓거리 하냐 이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등 돌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뭐 미국한테 좀 좋게 보이겠다고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한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방위비 협상도 지금 한창 하는 추세인데 지소미아 당장 선거 이기자고 지소미아를 폐기해버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야 뭐 어쩌고 어째? 이러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우리 협상 안 해. 우리가 원하는 돈 6조 내놔 이럴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도 더 많은 한국 배를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 그 다음에 국익, 돈 다 포기하고 선거에만 이기면 되니까 지소미아 파기합시다.
이렇게 생각 없는 인간들이 청와대에 지금 보좌진으로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새끼들이죠, 그냥. 멍청한 새끼들이고, 그런 새끼들이 월급 받고 저기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분노스럽습니다. 분노스럽고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줄곧 일본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 측도 일본 측도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상 중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청와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시점에 임박해서 결정됐던 것이고 그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다. 특별히 다시 논의되는 건 아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고 하니까 아마 안보 라인에 있는 그 안보실장이나 뭐 안보실 차장 또는 그 밑에 행정관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은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무 쪽이나 아마 김광진이나 이런 새끼들 또는 이제 선거 관련해가지고 좀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뭔가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다시 항일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소미아 파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와대 물갈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한테까지 비판의 화살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저도 지금 대통령 욕하고 싶은 걸 막 참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짤방으로 보시는 거 이전 영상에서 짤방으로 보셨던 전투기는 일본의 제로 전투기고요. 제로센. 지금 짤방으로 보고 계신 전투기는 영국의 스핏파이어 전투기입니다. 프로펠러가 약간 이상하죠. 제가 프로펠러를 거꾸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그 뭡니까 저희 그 정분실은 스미스의 정보분석실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뭐 구독 뭐 이런 거 지난 시간에 좀 툴툴거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뭐 이런 컨텐츠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구독자나 좋아요 뭐 이런 거 연연해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시 구독자가 빠져도 상관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니까. 뭐 구독하기 싫으시면 구독 리스트가 많으면 그냥 구독하지 마시고요. 그냥 검색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괜히 귀찮게 구독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 예. 뭐 좋아요 같은 거 누르지 마세요. 그냥 뭐 눌러봤자 뭔 득된다고. 그 댓글이나 달고 싶으면 다시고 뭐 욕 쓰고 싶으시면 욕 쓰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정분실이고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어떤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광고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정분실의 광고는 파주의 정해해장국 그리고 그 청담의 도라마 코리아 그리고 이제 종로에 종로 거기가 정확히 말하면 거기가 종묘 근처인데 데볼프 가죽공방 데볼프 그리고 이제 그 콰지님의 코지비누 아마 그 국내 법 때문에 곧 단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실 분은 서두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열심히 취재 중이신 환타님의 각종 책들, 뭐 홍콩, 마카오, 뭐 상해, 뭐 지금 다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살난 곳이고요. 사실 일본, 뭐 북경, 베이징, 뭐 많습니다. 뭐 오키나와 많이 쓰셨는데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쪽 전체가 다 지금 관광 어떤 그 산업이 지금 폭망한 상태라 가지고 환타님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관광 가시더라도 어차피 거기 있는 맛집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안 바뀝니다. 호텔이나 이런 게 어디 뭐 알라딘의 지니처럼 호텔을 통째로 들고 어디로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책을 구매해 가지고 좀 재놓으세요. 한 3권 사서 2권은 지인들한테 선물로 주시고 1권은 소장하고 그러셔도 됩니다. 환타님은 이제 그러셔도 되는 만큼 책을 잘 쓰시는 분이고요. 데볼프는 좋은 가죽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과지 비누는 친환경 원료로 비누를 만듭니다. 친환경인지는 제가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잘 만드실 겁니다. 예. 도라마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컨텐츠를 갖고 와서 양질의 자막을 붙여가지고 고품격 어떤 그 일본 드라마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학 공부하시는데도 좋고,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회원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무료니까 저하고 비슷합니다. 무료로 컨텐츠를 뿌리고 돈은 유튜브나 이제 그 광고 수익으로 벌겠다, 뭐 이런 마인드인데, 운영자분이 굉장히 착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주의 정의 해장국, 트위터에서 유명한 메이비님의 어떤 그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곳이고요. 뭐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해장국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무침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파주까지 가서 먹을만 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파주의 정의 해장국, 5개 업체로부터 정신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저한테 돈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정신적으로 다 독거려 주시겠죠. 예. 그리고 광고가 너무 없으면 이 프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제 방송에 광고를 싣고 싶으시다, 광고를 싣고 싶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댓글로 연락을 주시면요, 광고를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료는 얼마냐?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돈 안 받고 광고해드릴 수 있고요. 예. 정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방송도 공짜인데 뭐 굳이 광고료까지 받을 계좌는 아니죠. 지금 수백 명, 몇백 명 다니니까 구독자가. 하지만 청취율은 청취자는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에 달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청취하시는 분들은 꽤 많더라고요. 근데 구독자는 얼마 안 된다. 이건 뭐냐? 내 구독 리스트에 이 방송을 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겠죠. 하도 험하게 욕하는 방송이다 보니 반정부적이고 몹쓸 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저는 이제 참고로 트위터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트위터 농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농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늘 화가 나 있는 일반인일 뿐이고요. 뭐 농객은 진중권 교수나 김수민 씨나 좀 더 유명하신 분들이, 환타님이나 뭐 이런 팔로워가 한 몇만 또는 몇십만쯤 되는 분들이 농객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지, 딸랑 이제 뭐 한 2,000명 되는 팔로워 가지고 무슨 농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내용 보면 그냥 뭐 먹었다부터 시작해서 뭐가 좋아요라든지 또는 뭐 어디 누구 욕하는 내용밖에 없는데, 트위터가, 제 트위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객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 그냥 뭐 욕하고 싶을 때 욕하는 그런 트윗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 좀 해주시고요. 제가 뭐 이 방송을 예를 들어서 팟빵에서 막 한 편 나 500원 받고 파는 것처럼 이 방송을, 또는 이제 트위터에서, 유튜브에서, 요즘은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수익을 내는 거에 더해가지고 회원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회원제로. 그래서 더 좋은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회원제로 해서 회비도 받고 뭐 구독료도 받고 이러시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뭐 영상도 좀 더 좋게 들어가야 되고,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장비도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거고, 저도 얼굴을 까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방송을 만드는데 들이는 시간을 편당 이 자료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녹음해서 올리는 것까지 편당 1시간을 넘지 않도록, 이 모든 시간을 합해가지고 채 1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넘어가면 저도 이걸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주로 빡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료 방송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걸 사실 나 같아도 이걸 500원씩 주고 들을 생각이 없는데, 왜 유료 방송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유튜브에서 공짜로 올리고 있는데 팟빵에서 유료 방송을 한다는 것도 사실 웃기죠. 웃깁니다, 그것도. 그런 양아치 짓 같은 거 안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좌번호를 깐다거나,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뭐 구독료, 자발적인 구독료, 또는 뭐 이건 물론 구독료를 받는 분들을 모독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들 나름대로 철학이나 생각이 있으니까 구독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만큼의 컨텐츠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를 깐다거나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공개해 놓으면 일단 제 실명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제 실명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 실명을 감추기 위해서라면 제 뭐 가족의 계좌를 이용해서 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법인 계좌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계좌를 공개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 예상으로 한 달에 심심해서 돈 보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 3만 원 다 모으면 그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징징거리고, 그 UBC의 권순일 기자처럼 어우 너무 어렵습니다, 방송을 접을지도 몰라, 이렇게 계속 징징거리면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만드는 컨텐츠가 그렇게 과연 돈 받고 팔 만한 수준이 되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까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계좌번호 공개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독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드니까 그건 뭐 당연히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중에 이제 수익이 난다 그래서 주게 되면 그건 받을 건데, 문제는 지금 속도로 봤을 때 아마도 한 20년 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20년 뒤에 한 5,000명 될지도 모릅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팟빵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씩 후원금 주시는 게 있는데요. 그건 제가 특정한 시기가 되면 다 모이면 한꺼번에 다 뽑아가지고 좋은데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기부 내역도 공개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을 받고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욕도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약간은 근거가 불분명한 것들을, 그 조각 같은 정보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예측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난 시간대 어떤 그 사용했던 통계처럼, 사실 알고 봤더니 증권가 찌라시 일종이었던데, 그럼 통계 같은 것처럼 좀 더 엄선된 통계 자료 또는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와서 분석 결과를 제공하면 안 되냐? 라고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월급을 주셔야 돼요. 내가 자료를 찾아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제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런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방송 못 만듭니다. 왜 제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면서 한 시간짜리를 만들겠습니까? 다만 그런 자료들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조각이 있기 때문에 캐내 오는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실명을 걸고 나오는 언론 기사라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 업체에서 공개적으로 공개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거나 약간은 데이터가 가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당에서 이제 지지자를 보라고 내놓는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 부분 가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요. 제가 늘 기사를 읽고 기사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것도 기자가 본인 실명을 걸고 적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심증이 있거나 의혹이 있는 수준의 얘기를 당연히 못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생물학 무기 관련 얘기만 하더라도 어떤 특정 언론에서 만약에 그걸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중앙일보에서. 그러면 당장 중국 대사관에서 너는 무슨 근거로 그걸 썼냐고 따지고 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그런 식으로 오면 아니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건데요, 이렇게 말하고 끊을 거니까. 나는 중앙일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추측한 거나 추리한 거를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나중에 진실이었냐 아니냐는 그때 가보면 알겠죠. 지금 총선 인재 영입이 거의 끝났습니다. 외부 인재 영입이 거의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인재 영입을 기대하시던 많은 어떤 진보 스피커들이, 보수 스피커들도 그렇고, 이제 슬슬 미쳐 날뛸 때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두 명씩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전우영 씨도 그렇고 뭐 김남훈 씨도 곧 날뛸 것 같고 권순욱 씨도 곧 입에 피를 물고 뿜고 다니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근데 아직까지 기회는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인재영입이 끝나면 아마 2월 말 3월 중반쯤 해가지고 그 비례대표 접수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 서류를 받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 사람들이나 다 그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그래서 나중에 비례 결과까지 나오게 되면 순번 나오고 20몇 번까지 비례대표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확정되고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공천 과정이 그때까지는 지역구 공천 먼저 하고 그다음 비례대표 접수 받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3월 한 초까지는 초중반까지는 그렇게 날뛰진 않을 거예요. 비례도 한번 넣어보겠지. 근데 민주당 애들이 인재에서도 배제했는데 그런 더 보잡들을 비대해서 뽑아줄 이유는 없죠. 그리고 3월 중반이 지나면 이제 민주당 죽어라, 청와대 죽어라 이러면서 진보에서 삐진 인간들이 많이 튀어나올 텐데 보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그 지식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기 이익에 너무 천착돼 있다가 여기에는 본인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걸 알고 삐져서 여기저기 총질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최근에 정봉주 씨 같은 경우도 그 인재 뭐 적합도 평가에서 이제 결국 부적합 판정이 났죠. 이렇게 되면 공천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부적합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점수가 확 깎입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결과고 결국에 공천 신청하라 말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봉주 씨가 아니 뭐 총선에 더 기여할 수도 있고 또는 단독 출마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민주당이 협조할지 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할지 아니면 제3의 길이 무소속 출마는 제3의 길을 갈지 고민 중이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그런 고민 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제 저 사람은 공천 안 준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삐져서 난 니네 대해서 욕하고 싶은 거 다 욕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래서 만약에 금태섭 지역구에 내가 무소속으로 뭐 금태섭 지역구에 나오든 다른 지역구에 나오든 간에 좀 경합 지역에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내가 출마해서 표 깎아 먹고 민주당 표 깎아 먹으면 그러면 자한당 후보가 되겠지? 나 이런 식으로 딴지 걸 거야. 니네 막 욕하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봉주 씨가 당에 요구하는 건 뭐냐? 뭐 간단하죠. 오사카 총영사나 뭐 한 자리 달라는 거겠지. 지금 그거를 조율 중이다. 김의겸 씨한테 약속했던 거를 나한테도 약속해 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착각도 크시고요. 그런 거를 해줄 애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씨는 이제 그 팟캐스트계에서도 한물 가신 분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거짓말을 했으니까 호텔에 안 갔다고 했는데 갔었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 말을 안 믿죠. 이렇게 되면 누구도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의 신뢰성을 깎아먹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사람을 그냥 버린 카드로 생각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한 정치인의 이제 인생이 작살나가는 과정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이 아니구나. 이따 오후에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